오늘은요, 매주 화요일에 하는 서초의범 시간입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사실 서초동에 봄은 계속 옵니다. 네, 본격 검찰 관찰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에 봄은 오는데 겨울도 세게 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막 가끔 가다가 이 정권 너무 나빠요, 억울해요, 이 검찰 혼내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저한테 오지 마시고 이현주 변호사님 찾아가시면 잘하실 겁니다. 좋죠?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모르는 사람한테 밥을 얻어 먹어가지고 제가 식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네. 저희 딸이 윤석열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그리고 즉흥적인 정책으로 너무 피해가 많다. 수능 볼 때는 그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반수생이 유입돼서 현역대 N수생 대비가 가장 높았고 맞아요. 지금은 의대를 2,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신입생들이 모두 갈팡질팡이다. 그렇죠. 그 의대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자리가 비니까 맞아요. 지금 입학에 꾸면 부풀어야 될 애들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반수해야 되나 뭐 등록해야 다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막 그 성토를 하면서 내가 50만 원짜리 의견서를 쓰는데 이제 가장 좀 의견서. 저렴한 네. 내가 50만 원짜리 의견서를 쓸 때보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고민을 덜 하는 것 같다라고 막 진짜 열에 받쳐서 성토를 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밥값을 내고 가셨더라고요. 어머나. 대신 욕을 해주니 시원하셨나 봐요. 옆에 계시던 분이? 예. 아니요.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 예. 식당에 있었겠죠. 예, 뭐 어떤 분인지도 네,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모르는데. 뭐 저한테 생색을 내고 가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거 그렇게 예. 응원하시는 그래서 정보 거겠죠? 욕을 하는 거는 참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지금 좀 말씀하신 거 저도 같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니까 꼭 의대를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대로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위권에 수많은 다른 좋은 공백이 과들의 생기죠. 지원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사실 의대 갈 생각은 없었고 좋은 대학교에 좀 상위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무슨 과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거기 자리를 비워주니까 야 우리 좋다. 니네 빨리 이거 대통령한테 고맙다 그래라.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엄마들은 그런데 저는 이런 불안정성이 생기는 게 그리고 저희 딸이 막 고민을 하고 저희 남편 이 가족 네네네. 얘기를 또 저는 이제 크게 이게 저희 아이가 아쉽게 대학을 갔지만 높은 대학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딸을 이렇게 막 부추기고 설득하는 것도 정말 그러면서 또 반수해라 이렇게 하는군요. 예, 저하고 또 그 부부가 육아에 대해서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유 참 별별 곳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결제 전산 조작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 사람이 근데 지난 16일에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제대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배째라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공권력에 대해서 버티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고 나니까 야 너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선택 아닐까요? 일단 처음에 사무총장으로 발탁할 때부터 그 이전에 정부에서 그 월성 원전에 열심히 뛴 사람으로 보고 나랑 코드가 맞는구나라고 해서 불러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막 써먹은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정권이 바뀌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의 업무상의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정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혼신을 다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다. 자, 감사원법상 제척 사유가 있는데 이게 15조 1항에 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 관여한 사항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드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되기 전에 관련된 일에 가서 뭔가 관여했으면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핵심 인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집어넣네요,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좀 깨끗하게 감사위원이니까 여기 관여 안 시키고 내가 그냥 알아서 잘하라고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게 의결 정족수에서 한 명이 비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회의체 기간인데 그 의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그 감사위원 정족수가 한 명이 빈다는 것은 네. 여러 가지로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사실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게 감사위원뿐만 아니잖아요. 많죠. 예. 그 지금 그 방송에 관련된 위원회 여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 재판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또 뭐 검찰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게다가 사실은 감사원법상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법의 제척 사유들을 따져보게 되면 그 관련 안건이나 관련 내용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원래 끼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 형사 재판 중인 경우에도 역시 권한 행사를 정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잘 있는 건데, 유병후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감사위원 임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공수처에서 형사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결국 감사위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으로 꼽아놨단 말이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랬더니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 그 결과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암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또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사 검사에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 사유는 사실 이거는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징계에 대해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이긴 사유이기도 해요. 가장 큰 사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다. 사실 어떤 결정 심리에 관여한 건 아니고 본인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으니까 원래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정한중 법전원 교수를 임명했죠. 그 네. 과정에서 권한대행조차 임명할 수 없다. 징계 절차에 일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임명한 것조차 관여다라는 사유로 이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를 한 것인데 그런 자신이 재판을 이길 때 하고 자신이 이렇게 직무를 집행할 때 하고는 또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감사위원 유병호 전 사무처장인가요? 이 사람이 감사원에서. 예. 어쨌든 감사위원이 된 이 유병호 씨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2020년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장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재평가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가 감사연구원장으로 자천됐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일련의 흐름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일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상황과 감사 결과를 교묘히 결합을 시켜가지고 명분을 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이 정권에 하는 거거든요. 이 특히 보수 정권에. 네. 이런 인물인데 감사위원으로 임명된다는 거. 사실 감사위원은 좀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뽑아놓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네. 조기 폐쇄는 아니었죠. 원래 수명이 다 했는데 그렇죠. 연장 결정에 대해서 연장을 하지 연장하지 말아라.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연장을 하지 그 폐쇄 이제 수명을 다했고 가동 연한을 다했고 그래서 뭐 그 가동 연한에 따라서 가동 중지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아니면은 계속 그 가동 연장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서로의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왜냐하면은 장래에 불확정한 사실 그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현재 하자 보수 기준과 이게 점점 심화되면은 얼마나 들 거냐 이거 평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조기 폐쇄라고 언론들이 막 쓰는데 조기 폐쇄가 아니에요. 가동 연한이 다 됐고 그 삼중수소나 위험 물질이 많이 나오고 노후화가 진행돼서 더 가동 연장을 안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정치화시켜서 문재인 정부를 두드리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고 뭐 인사야 뭐 그 이유 때문에 자천됐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분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발탁을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은 진지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을 발탁을 했겠죠. 등용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부적절하다 아니다라는 건 단지 미천한 우리의 견해일 뿐이고 미천한 우리의 견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죠. 이미 정치색을 드러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임명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뭐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권을 던져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기도 하고 직권남용 이런 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별도의 노력이 의사소통 지시에 따른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을 발탁 등용한 것도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이다. 대통령이 참 잘하는군요. 그렇죠. 자, 감사원이 올해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에 결국 공수처를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 감사했고 또 작년 7월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공수처를 또 다시 감사한다. 이건 뭐 명백히 보복성 감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복 감사 맞죠? 왜냐하면은 사무총장 유병호 씨가 그 조은석 감사위원회 전자 결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보류 상태였는데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는 걸 결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미루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임의로 결재 승인을 한 다음에 그 언론에 뿌렸다는 혐의가 유병호 사무총장의 혐의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나오고 나니까 감사원이 무엇을 하느냐? 조은석 감사위원을 감사하는 TF팀을 만들어요. 네. 그런 일련의 그리고 그 TF팀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측근들을 보냅니다. 이미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복 감사 이미 명백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저지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요점이네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 현재의 그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해 있긴 하지만 독립되어 활동하는 건데 전혀 그렇죠. 의미가 없이 지금의 모든 정부 부처들은 검찰 권력이 핵심이고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위한 애벌 작업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권력 행사를 협력하는 기구로 전락해 버렸는데 가령 국세청이 작년에 뭐를 했냐면은 킬러문행을 없애라라고 하니까 사교육 시장이 침체할 수 있고 교육 현장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일선 학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네. 세무조사. 아유. 그럼 반대에 입을 닫게 되죠. 그리고 뭐 탈세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고 검찰은 기소할 테고요. 그리고 현재의 그 의료 파업도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요? 뭐 2,000명이란 인원을 지금 의과대학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 수련의로 양성하기 위한 캐파가 충분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해서 정밀하게 예측하고 맞춘 것인가, 모든 것들이 비판 대상일 수 있는데, 이런 힘을 동원하면 의료기관은 국세청이 세무조사하고,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 비리 많잖아요. 교육부가 뛰어들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특징이 좋은 특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얘기를 바꿔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2020년 11월 5일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당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감찰을 받던 그런 기간이었던 같은 해 11월 13일 하루 동안에 특활비를 80명에게 대량으로 쏴주면서 결국은 3억 6,800만 원을 썼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80명에게 나눠준 검찰총장 몫의 특활비가 3억 6,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거를 터치하거나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뉴스타파가 진행한 소송,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고, 네. 뉴스타파에서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다른 묻히고 언론들이 있어요. 받아쓰질 않아요. 받아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 1년 예산 그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점점 줄어서 90억대, 80억대, 70억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70억 원대였는데 하루에만 3억 6천만 원을 집행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러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은밀하게 기밀로 해야 할 수사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특별한 수사가 어떤 언론들을 다 모니터링 해봐도 뭔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없어요. 거죠. 네, 근데 네. 유일하게 단서가 잡히는 게 뭐냐면, 한 일주일 전에 추미애 장관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이 불투명하다 문제 삼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감찰 이과장이 그 대검의 감찰부에 감찰 1과, 2과, 3과가 있는데 감찰 2과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검찰청에서 네. 그 자기의 가장 그 검찰 조직의 우두머리인 검찰총장을 모시고 항상 수행하는 보고사는 감찰 1과장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감찰 2과장이 이 방대한 자료를 단 일주일을 살펴보고 문제없다라고 11월 13일 결론을 내리니까 그날 바로 윤석열 총장이 봉투가 3억 6,500만 원을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이 특활비를 이상하게 쓴다.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11월 5일 날 했고, 그렇죠.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돈이 쫙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 명목상의 형식적인 감찰이 이루어졌고, 그 윤 검찰총장의 부하였던 감찰 이과장은 적당히 문건 들여다보고, 사실 그게 공개나 됐을까요? 문제 없다고 하자 곧바로 3억 6,500만 원을 3억 6,800만 원. 3억 6,800만 원을 집행해버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감사의 의미겠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다 썼을까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감찰부 조사가 진행되던 사실은 날이었는데,
이 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예측은 이렇게 옥죄어오니 나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시가 촘촘해지겠구나. 그냥 뭐 형식적인 서류 갖춰놓고 써버리자라고 써버릴 결심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내지는 조사를 하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각각 구성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물론 이제 장부도 혹은 서류적으로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또 수사보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어봐가지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 잘 알아서 잘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도 사실은 주는 건가요? 이게 뉴스타파가 그 방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뭐 어떤 그 수사를 하는 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급과 같이 내려보내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 그런 돈이다 보니까 이 시기, 그러니까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 지청에 54개 전국 검찰청에 일제히 뿌려지는 돈이고 지급 방식을 보면 되게 패턴이 있는데 지급 시기, 지급청 이런 게 패턴이 있는데 이 돈은 전혀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수 전 감찰부장 예, 본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특활비를. 그렇죠. 이게 월급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렇죠. 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알지만은 검사님들께서도 당연히 받는 걸로 제2의 월급으로 사실은 그렇죠. 생각해요. 예. 뭐그 명분이야 만들기 나름이고 실제 어떤 명분으로 돈을 지급받는지 제대로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나중에 추궁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얘기가 현금 특활비 지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와라. 그래서 가서 직접 받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총장이 가서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제 경력금 차원 비슷하게 주는 게 있는 거고 비서관들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주면서 이건 그냥 내가 용돈 삼아 주는 거예요. 나한테 나중에 잘 좋은 말 해주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그냥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돈이 지급합니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보통 정부에 적고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전국청을 순시를 하거든요. 순시를 갈 때 뭐 격려하지만 그때 돈도 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돈 안 받으면 섭섭하겠죠. 예, 그런 게 방식이 하나고 그리고 대검찰청 사람들은 비서가 불러서 뭐 정기적으로 주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총장실로 불러서. 근데 이게 국가 돈인데 총장이 불러서 잘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그 총장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거 할 때마다 일단 일자랑 명목 등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나 받았다. 영수증을 집행 내용 확인서 이런 거 서명 같은 거 받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11월 13일 날 3억 6,800만 원이 지급된 그날에는 계좌 입금한 것도 물론 조금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서 이게 감찰 받는 바로 그 타임이었고 비서관이 자리를 비운 타임이었고 총장,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그 총장이 직접 찔러주고 이런 형식으로 지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 그냥 실제 지급된 방식하고 다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장부에만 잘못 기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품어요. 충분히 풀만하죠. 왜냐하면 워낙 이례적인 집행 방식이었으니까 시기적으로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집행 뭔가 문제가 방식이나. 있죠. 게다가 금액이 너무 크고 이렇게 하루에 그렇게 막 몇 억씩 써도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몇 억씩 써도 아무 말 할 수 없게 이게 이때까지 이게 방치해 뒀던 거잖아요. 검찰 권력은 대단하고 누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가 어쨌든 이 특활비가 그렇게 쓰여졌다고 장부에 그냥 아주 정말 마지못해 좀 쓰여져 있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검찰청을 방문해가지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뭐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권이 있잖아요. 네, 일반 네, 민간인이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이렇게 당연히 권한 있는 사람이 가서 뭐 제시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뭐 묵살했던 사람들이니까 사실 뭐 그 이번에 뉴스타파가 소송을 해서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도 주요 부분은 다 지우고 줬죠. 이건 뭐 국가의 법원의 명령이든 대통령 그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 권한으로 하는 거든 무시할 수 있는 게 지금 검찰 권력의 거대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들도 손댈 수 없다는 거고 법원도 뭐 말로 명령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뭐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뭐 법카를 사용해서 뭐 4명이 얼마를 먹었네, 7만 원을 먹었네, 10만 원을 먹었네 문제가 되는 바로 그건도 기소가 딱딱딱딱딱 되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말은 야 이거 한 푼이라도 이상하게 쓰면 안 되고 소명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니네 엉터리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실 기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 특활비 사용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이 쓴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국장이 돈봉투 회식 자리에 돈봉투 주고 받은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처분을 당했고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문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실에 이중 금고가 있었고 다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 몫의 특활비가 한 달에 3,500만 원이었는데 일부는 과에서 가져가고 과에서 이제 자기 집행을 하는 거고 1,500만 원씩은 그 금고에 어느 국가기관에 무슨 기관장 사무실에 현금이 든 이중금고가 있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건의 교훈은? 정확히 뭐예요? 이 사건의 교훈은? 이 사건이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뭘까? 이 상황이. 사건이라기보다 상황이. 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주관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예, 주관적으로 말씀. 사실 이 80명에게 3억 8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 검찰 구성원 자기의 가장 신복인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윤 총장한테 반납됐을 가능성?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뒤를 이렇게 돌려서 받는 거? 대기업에서 임원들한테 급여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급여로 거액을 지급하는데 비자금을 조성해서 일부는 돌려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건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거를 검찰이 항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걸잖아요. 기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돌려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썼을지 그 자기의 신복, 충복 손준성 변호사비도 지원하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시가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관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들 사고방식이 주관적으로 흘러서 위험한 작업은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오늘은 그냥 감사위원과 그다음에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뉴스타파 얘기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참 씁쓸하고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해방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